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고려 전기, 중세 전기문학 제2기 고려 전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세 전기문학 제2기 전기죠. 이 고려 시대에서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과거제 실시죠, 과거제 실시. 이 과거제 실시를 하면서 이 과거제 실시의 어떤 그 문학사적인 의의는 공동 문어문학의 성습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어떤 건국 신화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미천한 처지에서 일어나서 이런 용맹을 떨친 행적,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74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이제 셋째 줄에 보면 나오죠. 미천한 처지에서 이제 용맹을 떨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야지 이제 어떤 시련이라든가 고난을 겪고 훌륭한 존재가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일종의 어떤 그 신화, 이 시기의 신화들은 일반적으로 뭐 견훤을 주인공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궁예죠, 궁예. 주인공인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제 신화적인 구조라는 것 자체가 어떤 고귀한 혈통이지만 비정상적인 출생이죠. 이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련을 극복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리고 승리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뭐 견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76페이지로 가보시면 76페이지 이 견훤을 주인공으로 한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후백제 건국신화는 만들다 말았다는 인상을 준다. 그리고 단편적인 것들에 그치고 한데 모아지지 않았다. 그런 말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 궁예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거기에 보면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셋째 줄에 비정상적으로 출생했고 왕자이면서도 외가에서 출생했다. 그런데 궁예가 태어날 때 집 위에 흰빛이 어리어 긴 무지개 같았는데 중5일, 그러니까 5가 두 번 들어가는 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범인과 다른 탁월한 능력, 치아가 태어날 때부터 나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1쪽에 가면 고려 건국신화라고 나오죠. 고려 건국신화.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는 그 두 번째 단락이면 이 설화전승이 나오죠. 설화전승. 이 설화들을 많이 이제 이어받는다는 거죠. 전승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고려의 중요한 어떤 그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79쪽에 고려 전기향가의 행방이라고 나오죠. 79페이지. 고려 전기향가의 행방. 거기에 보면 이제 보통 고려 전기의 예종이 지은 도의장가라는 게 있어요. 도의장가. 두 명의 장수를 애도한다는 거죠. 김낙과 신승겸. 이 두 장수를 애도하는 게 바로 도의장가입니다. 두 명의 장수를 애도한다. 80페이지에 네 번째 단락에 보면 예종이 지었다. 거기 넷째 줄 나오죠. 1120년 예종 15년을 지었다는 도의장가 이렇게 나왔죠. 넋줄 향가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산해가의 범위에는 들 수 없다. 보통 이제 도의장가는 팔구치 향가죠. 향가로 따지면 팔구치 향가. 근데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할 때는 네 줄이 이렇게 두 번 이어져 있는 형태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어떤 민요적인 것으로 접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서라는
사람이 지은 정과정곡이라는 게 또 있어요. 정서의 정과정곡. 정서의 정과정곡.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그 고려 때의 작품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도의장가나 정과정곡이 바로 향가의 잔존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1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요. 도의장가를 지은 사연은 이렇게 나왔죠. 자세하게 전한다. 예종이 1120년에 서경에 가서 우리가 이제 이 서경과 개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개경은 개성을 말하고요. 서경은 평양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그러면 탈관을 봤는데 허수아비 둘이 관복을 갖추고 있고 말을 타고 뛰면서 뜰을 돌아다니더라고 했다. 이상하게 묻자 이분들은 신승경 김락입니다. 그러자 슬픔에 잠겼던 예종은 감격해서 두 공신의 후예를 묻고 한시와 함께 한가를 지었다. 여기 나오죠. 그게 이제 일종의 도이장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승경과 김락은 태조 왕건이 그 팔공산에서 견훤과 싸우다가 궁지에 몰렸을 때 왕건을 대신해서 죽은 공신이죠. 그러니까 왕건의 옷을 대신 입고 왕건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주위를 분산시켜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태조가 이제 팔관회를 열고 신하와 함께 즐기다가 그 두 공신이 자리 없는 걸 애석하게 여기자 허수아비를 만들어 복식을 갖추고 앉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2쪽으로 넘겨보시면요. 82쪽. 거기 두 번째 단락에 정서가 나오죠. 82쪽입니다. 이 정서 생물연대가 잘 남아있지 않고, 이제 이 정과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유배를 갔는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런 것을 이제 그 잔월효성, 남아있는 달과 새벽 별만이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가라고 볼 수 있죠. 밑에서 6줄에 보면 원가 나오죠. 원망의 노래, 원가.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3쪽이 고려 한문학의 출발점이라고 나왔는데 이 고려 시대는 광종 6.3.2에 보면 이 광종 때 이 과거 제도가 실시가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실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광종의 때 이제 최승로 84쪽을 넘기시면 최승로가 나오죠. 최승로가 이제 그 과거제가 실시되고 나서 이제 성종이 즉위하자 둘째 줄에 있죠. 생각한 바를 정치에 속여 올려 알려진 명문이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최승로라는 사람이 이 태조는 최승로에게 이제 그래서 글 다루는 일을 맡겼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과거를 상당히 중시한 시기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84쪽에 이제 아랫부분에 보면 마지막 단락에 84쪽에 박인양이 나오죠. 박인양. 박인양의 그 국서를 잘 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박인양의 유명한 시가 85쪽에 보면 85쪽에 한 8째 줄에 보면 칠원율시라고 써져 있어요. 율시라는 것은 일종의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율시는 7글자의 그 한시 형태가 세트로 연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세트로 연결. 이걸 이제 칠원율시라고 합니다. 세트로 연결된 그런 시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85쪽에 그 한 8째 줄에 보면 이런 시가 있죠. 사신 간다는 거죠. 송나라에 사신가요? 지나가요. 근데 사주에 있는 귀산사를 지나간다. 송나라에 사신 갔다가 지나간다. 사주 귀산사를 지나간다. 이런 시죠. 그래서 이 시에서는 이제 되게 이 동과 정의 그 구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 속에는. 그래서 그런 그 시가 이제 또 되게 유명하죠. 송나라에 사신 가서 사주의 구산사. 이건 이제 귀산사로 읽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구산사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북귀자인데 이게 원래는 이 글자는 귀로도 있고 구로도 있는데 보통 지명을 나타낼 때는 구로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도 대구 옆에 구미 같은 경우는 귀미라고 안 하죠. 구미라고 하죠. 이렇게 지명일 때는 이렇게 구로 있기도 해요. 그래서 구산사도 맞고요. 또 귀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산사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잘 읽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동과 정의 어떤 대립이 아주 잘 이루어진 작품이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이 작품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6쪽에 이제 불교 문학의 재정립과 이 나왔죠. 탄현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시기는 당연히 이 고려시대는 승불을 상당히 중시한, 불교를 숭상하는 것을 중시한 시기죠. 그러니까 이제 86쪽이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승과를 창설한다고 나오죠. 스님 시험이죠. 요즘 말로 하자면 이런 것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87쪽에 설화와 역사 사이 민간 전승의 저류라고 나오는 게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그 88쪽을 넘기면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에 고려는 국가 통치에서 신화를 청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났죠. 신화를 청산한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88쪽 6.5.2에 수의전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수의전. 이건 이제 보통 박인양이 지었다는 설이 상당히 지배적이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기이한 이야기. 이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죠. 수의전.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전 속에 일종의 뭐 채치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작품들이 이제 전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90페이지에 보시면 김부식의 삼국사기 나오는데 이 삼국사기라는 것은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화풍의 가치관은 중세 보편주의다. 그래서 그런 그 사람의 전기를 그 넷째 줄에 있죠. 소개한 열전 대목은 설화 소재를 잘 다듬어 쓴 작품집이다. 그런 말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삼국사에서 이제 역사를 제대로 쓰려면 열전이 있어야 된다. 이 사마천의 사기 열전이 있죠. 그런 거. 한 사람의 생애를 이렇게 쭉 이어서 쓰는 걸 열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를 이제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90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첫째 줄에 삼국사기는 겉과 속이 다른 책이다. 가치관을 확립하려는 의도가 본기에서도 관철됐다고 보기 어렵고 또 열전에는 지배질서와 어긋나는 내용도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겉과 속이 좀 다른 책이다. 자, 91쪽입니다. 91쪽에 보시면 고려 전기 규정문학의 결산 묘청의 난과 정지상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6.6.1에 이제 보시면 나라를 온통 뒤흔들었던 이자겸의 평정되고 나서 이 개경파와 서경파의 대립이죠. 그래서 개성과 평양이라고 그랬죠. 이런 대립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문벌귀족 세력이 이제 서경파의 세력을 누르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때 묘청의 난이 일어나는데 그걸 이제 진압을 하는 거죠. 묘청의 난. 자, 92쪽으로 넘겨보시면요.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묘청이 앞서서 주장하고 정지상 등이 가담한 서경파는 고구려 정통론을 내세우고 자주적인 기상을 드높이고자 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92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김부식과 정지상 이거는 이제 김부식과 정지상은 같이 공모한 동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훨씬 더 이 정지상의 시를 쓰는 능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마지막 단락에 보면 김부식과 정지상은 대조되고 문학하는 역량을 두고서 상당히 경쟁을 했다. 후대 시와 같은 데서는 김부식이 정지상의 시를 시기해서 정지상을 죽였고 정지상의 귀신이 김부식에게 나타나 시를 가지고 시합을 걸 때 김부식은 당해내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부식과 정지상은 상당히 이제 서로 대립 관계를 세우다가 나중에 이제 김부식에 의해서 죽게 되죠. 이 정지상의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송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낸다는 뜻이죠. 또 어떤 경우는 대동강이라고 하기도 해요. 뭐 이 시는 워낙 유명한 작품이죠. 그래서 시는 이렇게 되죠. 칠원절구, 우헐장제, 초색다. 자, 93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의 첫째 줄입니다. 송군남포 동비가. 대동강수 하시진. 별루년년 참녹파. 그래서 비가 갠 우헐, 장제, 긴 강둑에 초색, 풀의 색이 많아요. 송군, 그대를 보낸다는 거죠. 이때 군은 임금이라기보다는 그대라고 번역이 되겠죠. 남포에서 보내니까 슬픈 노래가 움직인다. 슬픈 노래 복받치네. 대동강 물은 하시진, 어느 때 닿을 것인가.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덧붙이네. 라는 작품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남녀가 이제 이별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별의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것이 너무나 많이 흘려서 배도 띄울 정도다. 그런 내용의 이 작품이죠. 그래서 이별의 어떤 슬픔 이런 것을 상당히 강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93쪽에 이제 마지막 파트가 김부식의 시대죠. 김부식은 경주 김씨 가문의 6.6.2에 그 인물이라는 것이 쭉 나오고요. 그다음 마지막 단락에 보면 형제들 가운데 우뚝했고 문학이 부귀영달리에 필요한 수단이 아니고 가치관을 잡고 질서를 이룩하는 근본이라고 여겼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94쪽으로 가보면 그래서 이제 문학이 유교의 경전을 모범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부식은 이런 문장, 자기 문장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 94페이지 보면 자부심이 있었다. 자기 문장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단락에 나오죠.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발한 표현을 한 능력이 있었던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부식은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공물을 띄지 않고 자유로운 몸이 되기를 바랄 때는 어조가 달라지기도 했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부식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누릴 수 있는 영화는 다 차지했죠. 이 김부식은. 그래서 번민마저 해소하려고 유학보다 더 높은 정신세계를 구현하고 있는 이 불교에 귀의했다는 거죠. 불교.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되기를 기원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절을 세워서 기원하는데 또 특권을 누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부식의 시는 약간은 이제 삼국사기를 썼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원리 원칙이라든가 큰 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잡아놓은 책이 바로 삼국사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김부식과 같이 공부한 이 정지상의 송인이라는 작품도 잘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